알고 들어왔으니까 8시 5분에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행동하는 교육광장 원래 토론회, 12월 원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원래 토론회의 주제는 교사와 학부모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서희초 사태 이후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국회 뭐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후속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좀 어렵게 느꼈던 아동학대 처벌법도 이제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전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입법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뭐 사례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부분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100% 충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한만중 우리 정책위원님께서 이 교사와 학부모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 당사자의 역할 정립에 관련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작해도 되겠죠? 예, 한만중 정책위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실제 이제 지난주 저희가 그 서울교육청 그 정책연구소하고 그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제 요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의 상당 부분도 거기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왔던 그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이초 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이제 한 뭐 5개월, 6개월 경과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침해됐던 제도적인 좀 문제점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입법 과정은 뭐 어느 정도 뭐 한 80% 정도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이제 일정하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 뭐 여기 특히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뭐 누구나 다 느끼듯이 이런 어떤 제도적인 일부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왜곡되고 침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실제 어떤 입법적인 조치의 차원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문제의식도 이렇게 현상화되어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능한 한 최대한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한 좀 고민들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들의 이제 일자락을 어쨌든 이제 좀 연구소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 그 과정에서 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이제 일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 해결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인식하고 방향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요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 저희가 좀 연구했던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 선생님 지금 뭐 이거 발표하시는 화면 띄우시긴 했지만 스님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어요. 예, 네. 그냥 일단 목소리 하고, 예,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 1945년 그 시기에 이제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다가, 그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3법으로 바뀌게 된 게 1997년도 요 즈음인데요.
이게 이제 이 논의와 관련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교원과 보호자, 학습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항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교육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을 중심으로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교육기본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심의 법 체계가 일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권이라는 게 명문화가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학습자 규정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 또는 평생교육 과정에 보호된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의 어떤 권한과 의무의 관계와 관련해서 보면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규칙 준수라든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좀 선생님, 더 이제 저 구체적으로 화면이, 초중고 한만 교육법 선생님, 차원에서 보면 화면이 안 넘어가요. 지금 제일 앞에 첫 장만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 화면이 안 넘어가고 계속 제 1페이지만 계속 보인다고요, 지금. 네, 화면이 됐습니다. 안 네, 됐어요. 네, 넘어가는 보입니다. 네, 이제 보여요. 지금 처음 보여요, 지금. 예. 예. 아까 뭐 이제 대강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그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생 징계와 관련돼서 이제 소위 이제 체벌 문제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이제 2007년도에 바뀌게 되는 게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타 지도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다가 2007년도에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체벌의 직간접적인 방법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랬을 때 교사가 학생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생활교육의 지도 수단 자체가 상당 부분 체벌에 의존해 왔던 형태들을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교육적인 관계와 방안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원지 향상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옛날 이제 91년도에 교원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정교조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하고도 연동돼 있는데, 그 교원 노조는 이제 단체 협약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교총이 어떠한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위 교섭적 협의를 하게 하느냐 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한데, 이게 어쨌든 91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던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권의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체계가 조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 및 은폐 금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강제 조치 조항으로 가해 학생 조치, 강제 전학 조치 규정, 뭐 그리고 이거서 어겼을 때 학부모에게 관련된 조치, 이런 조항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아동복지법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뭐 아동학대 처벌법이 통과됐다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교사들이 요구한 거는 아동복지법에 이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실제는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동복지법은 원래 61년에 아동복리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소위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제 이제 이 문제의식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게 관련된 아동학대에 대한 조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아동학대법으로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 지도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쭉 되고, 여기에 이제 성적, 신체적, 정서적 세 가지 학대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울주 아동학대 및 칠고 아동학대 사건이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인 의제가 되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2014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 상황과 연관해서 보면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된 상당히 이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되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2018년, 2021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2만 3천 건 중에 교직원 신고가 이제 6,055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된 인원은 1.6%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 교육 현실에 맞지 않은 악법이다, 이게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의 이제 미스매치가 왜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상당히 처벌이 강력한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신고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그 이제 관리자들, 이분들이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이제 관리자들이 이거를 하게 되는 거고, 학부모들이 이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학교 안에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해야 될 교사, 학부모, 이 관리자, 교장, 교감의 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신고는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는 처벌은 거의 안 되고, 그 사이에 상당수의 교사가 직위해직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요런 전체적인 법 체계의 흐름과 연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제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에 관련된 일련의 좀 이제 주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뭐다 아시는 그게 발표됐는데, 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 소유자 중심의 교육,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데요. 결국은 서로를 대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개념인 거고요. 소유자로서,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로서,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부모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똑똑한 구매자는 똑똑하게 교육 서비스의 질을 따지게 되는 이런 어쨌든 학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상당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교원 정년이 62세로 단축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교사들 중에 나이 많은 교사를 줄이고 그 대신에 2.8명의 젊은 교사를, 결국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교사를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이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교사에 대한 인식들의 상당히 커다란 발전을,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는 거죠. 여기 이제 97년에.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의 교사가 뭐 성직자론,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교육 노동자라는 개념이 어쨌든 이제 통용화되는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교원 성과급제가 김대중 정부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의 교육 노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학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제도와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긴 교직 발전 종합 방안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역으로 교권 보호와 관련돼 있는 이제 안전망 이런 형태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건데, 기존의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권력 관계에서 거의 교사가 어떻게 보면 체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학부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제 이렇게 해왔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일정한 역전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권 침해 현상들이 이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이게 2012년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처벌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가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이 되고, 뭐 지금도 이제 얘기가 되고 외부인 학교 출입 시 뭐 사전 방문 예약 이게 이미 2012년 대책에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교원지 향상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그쪽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의 3주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 인권의 측면, 이번에도 이제 논란 과정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이제 좀 비생산적인 논란이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 흐름은 뭐 되게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이제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으면서 실제 이제 지금 뭐 생활지도고시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이 책무성을 담아서 어쨌든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을 어쨌든 절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다지 이제 성공적인 이 과정으로 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이 조항까지도 그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보수 진영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흐름과 연관해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17개 시도 중에 10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 쭉 보시면 민원인이 교권 심의 시 학교장 교권보호원회 뭐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교원의 업무용 연락처 이용 상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최근의 조치와 관련된 그 조항들이 이미 이런 그 교권보호 조례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조례 역시 지금 9개 교육청에서 학부모에 관련된 조례가 들어가 있고 있는 거고요. 그 기능,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교육감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교육 3주체론이 등장을 하면서 교원, 그 다음에 보호자, 학습자 이 부분에 관련된 각자의 조례 수준까지도 일련의 어떤 제도와 과정을 갖춰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법체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골마 터져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이제 나타났던 그 대표적인 그 교원들의 요구는 아동학대 관계 법령의 즉각 개정, 학생 분리방황 관련된 교육법 개정, 문제행동 일으키는 정서위기 학생 지원 대책 법제화 뭐 이런 내용들인데, 뒤에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보호와 관련된 사법, 그 뭐 초중등 교육법, 뭐 유아교육법, 아까 얘기한 교육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원지 향상법이 통과된 거는 되게 이제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 뭐 저희가 요번에 설문조사한 설문 결과에도 보면
이 교권보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다시 이제 드렸던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진보적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이런 우려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교권 간의 법령 개정에 거의 이제 교원 중심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 학생의 참여가 이제 배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학부모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다시 이제 교사의 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들,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반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 거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의 용의복장 규제, 학생 소지품, 이게 사실은 학생인권법 제정의 주요한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체계화되어 있는 조항들 속에서 실제 다시 이제 부활할 조짐들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를 어쨌든 이제 압수하거나 이런 형태들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생활지도 고시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원문들은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와 관련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육 구성원 중에 사실은 교육 기본법에 이분들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교육 공무직과 교육 행정직, 이분들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과 권한에 비춰봤을 때 이런 민원대응팀이나 분리학생 지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강력하게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한 안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대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평가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교원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입장을 냈던 거고, 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이게 고시잖아요. 시행령도 아닌 고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부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미 벌써 이제 지적이 됐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특히 문제 학생을 분리시키게 되면 문제 학생이 갖고 있는 학습권 자체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거 관련된 체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결국은 전문직 학부모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저는 조만간에 이제 벌어질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2차적으로 이제 또다시 법 개정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뭐 쭉 보시면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생기게 됐는데, 사실상 요번에 이제 이루어진 이제 일련의 법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기존에도 있었던 조항들이 추가되거나 보완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동학대법에 관련돼서 직위 해제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신고가 아까 이제 문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듣게 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법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했던 건데, 이 과정에서 여과 장치가 이제 교육감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좀 더 이제 강화되고 부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 이건 뒤에서 이제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성동강진 교육지원청에서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운영할 것인가와 연관돼 있는 그러한 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기본법에서는 이거가 이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협조하고 하는 의무 규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제 악성민원 이런 것을 제기할 때 이게 뭐 처음부터 악성민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악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학부모의 어쨌든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이 부분들의 제어 효과는 있게 되는 건데 역으로 본다면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또 다른 교육 주체 간의 이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을 그런 문제식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이게 이제 20조에 들어갑니다. 초중고 교육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민원 대응팀을 왜 교장 주도로 하지 않느냐? 거기에 교장을 명시해라.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교원 내에서 교장 교감과 교사 사이에서 또 새로운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의무 조항 쭉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마지막 조항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의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해석과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상위 법률을 초월하는 모순이 아까 이제 생활 지도 고시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왜 이렇게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남발이 됐고 이게 실질적인 그 기소가 이제 거의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교육부가 아동학대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관련된 공문들을 많이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위 한 인지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환기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벌어지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의 이제 관리자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 양상을 저희가 좀 더 이제 봐가면서 추후에 제도 개선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 생활 지도고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직접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학생 구성원으로서의 교원 학생 보호자 책무를 규정하고 조언, 상담, 훈육, 훈계, 보상 이게 한 조항이 거의 뭐 한 20줄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생활 지도로 해왔던 것들에 관련된 조항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권한의 침해 문제와 연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한 뭐 이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원지 형상법에 관련돼서는 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 침해 유형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무고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에 과도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교사를 갖다 신고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죄나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학부모에게 주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어떤 그 법이 통과가 됐고 교원들은 상당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동의하거나 만족하는 형태고 일부 이제 학부모 단체들이 좀 이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그 아까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뭐 주요 내용은 제가 따로 올렸던 PPT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원문을 보시고 오늘 논의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부모 교사의 인식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교사의 책임과 권한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는 3.11, 그러니까 5점 만점에 3.11로 뭐 중간에서 조금 상위 정도로 일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교원은 1.82점에 불과하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교원들이 가장 이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학부모의 자녀 학생 생활 만족도 뭐 이런 걸 보면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학부모는 높은데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더구나 교원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 학교 생활 태도가 향상됐느냐고 봤을 때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거에 비해서 교원들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했느냐? 여기서도 보면 이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교육 활동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 자녀 교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왜 내가 운영하는 교육 활동에 학부모가 개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 차이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이제 저에게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학생 교권보 법령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대답이 꽤 많았던 건데 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교원은 교육지원청 내 민담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했고 학부모는 그 학교 단위의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할 대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원 대응 경험 횟수와 관련해서 이 학부모는 자기들이 1, 2건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렇게 그 교원들은 적어도 이제 악성 민원을 1, 2건을 자기가 접했다. 특히 이제 초등교원은 거의 90%잖아요. 근데 학부모의 88%는 한 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원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교육 현장에 작용하고 있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교권보호대책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나름대로 잡아놨던 뭐 되게 그 취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아동 학대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원과 학부모의 협력이 진작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쉬운 말인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거리를 자꾸 넓히고 장벽을 치우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가 권리를 두텁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교사의 교육권도 아까 봤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제거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의 사법 공간화를 경계하고 학교의 교육 공간을 지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되게 주장을 해왔던 문제의식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교육 현장에서 민원과 이 문제 학생 분리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그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 사례들을 뭐 이제 교육정보 그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고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대개 이제 영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원은 당연하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게 이제 민원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교사와
어떤 학교의 일련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사 개인이 교실 안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오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좀 무능력한 교사로 평가도 받거나 또 관리자들에게 좀 눈총도 받고 이랬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어떤 학부모의 그런 민원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교사 개인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대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민원의 개념 정립하고 교실 학교 교육청 차원의 범죄와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이 형태가 이제 그 문제의식이 시작이 된 게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이라는 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재 샘벗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퇴직교육 및 조정 전문가가 배치가 돼서 이런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 이제 제안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보다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의 학교 문제 해결 지원 센터가 이미 91년도 경에 이제 설치가 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행동 학생 분리 시스템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뭐 여전히 이제 학칙 개정이 이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뭐 체벌 금지 이후에 계속 이제 떠들고 뭐 산만하게 하고 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조치를 했었죠. 성찰하는 의자 뭐 어떤 성찰 교실 이런 데도 이동시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보면 학교장 중심으로 해 놓다 보니 이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장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교장은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중재도 하고 조정을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주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교장실, 교무실, 상담실, 특별교실 이런 논란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ADHD나 이 특수 경계선 지능 이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거를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고시로 나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교육의 어떤 진짜 제대로 된 선진화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민원의 개념, 민원의 해결 전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선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요구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대처 수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과 갈등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배치된 경우도 있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결국은 제도 만들고 어쨌든 고시 만들고 그리고 일부 예산 찔끔 주고 학교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고민, 그리고 최근에 요번에 오늘의 교육 특집이 이 문제를 다뤄서 거기서 좀 의미 있는 글들을 좀 요약해서 좀 소개하는 걸로 해서 발제를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원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돼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저희가 노력해 왔던 거고, 또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단지 교사의 헌신 아니면 학부모의 자제 이걸로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그 저기 이 뭡니까 이 괴물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영화가 그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교차해서 그려낸 작품이니까 오늘의 이 주제와 연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상이몽의 상태입니다. 그 변진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학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학부모와 교사가 이게 어쨌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최근에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러다 보니까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 학부모가 가까이 하기에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뭔가를 더 내가 욕심을 내고 의욕을 부리기에는 그 뭔가 내가 처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능인 어떤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사회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원의 교육과정 구성권과 평가권, 생활지도권의 개념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의사가 일정하게 진료를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고 하는 것들을 되게 존중을 하잖아요. 그럼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재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그 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그 본 부분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 서비스가 된 공교육과 민원이 된 학부모에서 제가 좀 이제 아프게 느꼈던 문장이 요건데요. 이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 참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계속 학교가 방어구역을 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민원이 되면 민원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써놓은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지점이 있고, 그 나임윤경 그 교수가 썼던 부분에서 이 결국은 이제 고등교육이 대중화됐잖아요. 80, 90%가 다 대학을 가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학력이나 이런 게 높아진 이런, 그리고 이제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공교육을 전인교육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그런 무한 경쟁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이 고학력의 중산층이 현명한 교육 구매자로서, 소위 얘기하는 뭐 그 할아버지의 뭐 재산 어쩌니 하는 뭐 이런 농담 속에 담긴 진실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사교육에서 소위 얘기하는 뭐 그 사교육 기관을 가기 위한 또 사교육,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창출해 나가는, 이거를 이제 이 나임윤경 교수는 현명한 교육 구매자로서의 그 생산성을 계속 발휘하는 형태다. 그거를 교육 소비자의 모성적 생산성, 이런 개념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통찰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학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인식차가, 요것도 이제 그 내용 속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들범 특기 적성 교육 무상급 식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외연적으로 보면 다 학교의 역할로 이제 부여가 돼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상당 부분은 이걸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 돌봄이 분리가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 근데 이 와중에 요번에 이제 교육부와 교총이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기 이제 뭐 소위 얘기한 신고 안 된 애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찾아내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은 이제 행정기관이 맡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가봐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로 들어올 때 여과 없이 다 교사에게 떠맡겨져 온 이 과정들이 결국은 이 어찌됐든 교사의 그 소위 얘기하는 과잉 소모와 과잉 소모화 현상들 속에서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교육적 소신이나 이런 게 약화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 구매자로서의 요구의 수위는 높아지는 이런 미스매치 현상들이 이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때 이제 소위초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 뭐 저희가 연구할 때도 많이 이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은 건데, 그 정영주 교장이 했던 개념들을 간단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학교장의 리더십이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찌됐든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교사들을 나름대로 교육활동의 보호에 나름대로 역할을 자임하면서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 정영주 교장의 개념 중에 교사들의 최근의 태도는 약자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느냐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강한 보호만을 요구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정체성, 포용적 정체성으로 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 같고요.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를 분리하는 데 끝낼 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해서 그럼 이들이 분리된 아이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치까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과제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설문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민원의 거의 50%가 학폭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이 어쨌든 기록, 이거와 처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결할 건가가 고민돼야 될 것 같고, 그 교육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의 개정, 그리고 학교 내 직종과 업무 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요게 이미 이제 일부 교육청 강원이나 이런 데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네가 가라 화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 논란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궁극적인 교육 구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 협력의 사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아까 이제 소개해 드렸던처럼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뭐 저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해결 위해 모색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거의 최악의 경우까지 저는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럴 때 견제해야 될 관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우선 이걸로 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럼 뭐 1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한만 선생님? 맞는 그래서 뭐 네. 거의 전문가들 들어오셨으니까 다 네. 자기 말씀들 하시는 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요거 화면 공유 내려주시고요. 예.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보태시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경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할 말씀 아니고 아까 제가 채팅창에 드리긴 했는데 예, 데이터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네, 학부모의 조례 9개 교육청이 아니고 대구 빼고 16개 교육청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요? 네, 음, 옛날 자료 보신 것 예, 같아서 제가 예, 예, 채팅창에 네, 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예, 네, 사실 이거 저기 하실 때 저한테도 네, 조금 이제 미리 보여주시면서 예. 네, 보충을 해달라고 하셔서 좀 보태긴 했는데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 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네, 누구나 다 좀 동의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좋겠거든요. 혹시 이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호스트가 중지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예, 네, 됐네요. 예, 예. 네. 저 오늘 사실 진짜 의리로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오려다가. 네, 주제가 또 이런데 제가 안 들어오면 또 네, 그럴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일단 이게 자꾸 지원청으로 빼려는 움직임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교권보호위원회도 내년에 지원청으로 빠지고 학폭이 지원청으로 빠진 다음에 사실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더 민원이 많아지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상담 들어오는 것 중에 심지어 교실에서 맡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선생님이 일체 뭐 이거는 학폭이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쳐다만 봤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내가 지금 이렇게 5대나 맡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쟤를 말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의 구조에서는 아동학대 외에는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뭔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이게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 아동학대로밖에 신고를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뭔가의 창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차원인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내쫓겼는데 아이가 집에 울면서 들어와 가지고 "나는 왜 내쫓겼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시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나가라고 했어." 이랬을 때 이걸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그러면 이게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 봤자 이 민원을 넣는 사람들, 민원인들은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민원을 넣는 건데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말고는 이걸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제 뭐 학교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든 뭐 갈등조정위원회든 어떤 걸 두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어떤 법 개정으로 간다 뭐 정당한 교육 활동은 제외한다라고 아무리 해 봤자 민원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계속 법적으로 다툴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으로 나가면 선생님들은 계속 "내 업무가 아니야. 밖에 나가서 싸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의 학폭법처럼. 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저도 계속 민원의 정의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악성 민원인이라고만 얘기하고 민원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교장의 임무에 민원을 더 넣을 생각만 하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어떤 유형인지조차 분석을 안 해요. 이게 정말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건의인지 아니면 질문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한 자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건데 그냥 서로 토스하기 바쁜 거예요. 이걸 교장실로 보낼까 상담실로 보낼까 뭐 이게 분리가 필요할까 타임아웃이 필요할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봤자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제 폭탄 돌리기밖에 안 돼서 저는 '왜 이런 분석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게 학급에는 인제 학급 대표를 뽑아서 그 학급 대표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교에는 학부모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는 지금 이 학부모 교육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제 학교마다 학부모 강의를 나가 보면 이게 아동학대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학폭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교권 침해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요. 심지어 서울교육청에 지금 이 학부모 대상 강좌가 116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게 딱 2개예요. 그 2개가 제 거예요. 네. 그 학부모가 아는 만큼 학교가 달라진다. 요거 하나하고 학부모 정책 안내 이거 2가지가 다 제 건데 116개가 다 그냥 부모 교육이란 말이에요. 뭐 인성 교육, 뭐 진로 교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부모들한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학폭, 교권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학생 인권, 학생 인권에도 책무 조항이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 담당할 역할하고 학교가 담당할 역할 그다음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방향성은 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구체적인 논의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게 토론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논의하는 구체적인 자리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중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뭐 연구한다고 3달을 고민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계속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상당 부분의 해법도 사실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학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학생이 됐든 이제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이게 민원이든 아니면은 이제 민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딱 규정화돼 버리니까 사실은 문제인데,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좀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교육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 또 알고자 하는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당연히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서로에게 소용되는 관계 설정이 한국 교육에서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교사의 권위든 권력이든 그 안에서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살펴본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들의 권한과 이제 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자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제 이런 의식들이 이제 생기면서 요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교사들에게는 '아니 왜 나에게?'라고 하는 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 가장 체계적인 나라가 제가 살펴본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게 한 30년 전에 노동당이 이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거를 한 20개 정도 태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거에 대한 다 안내를 받아요. 아까 인제 "왜 이걸 학교에서 해결 안 하고 자꾸 지원책으로 오느냐." 대책도 없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민원에 대한 유형도 거의 80%는 다 학교가 해결할 일이지 학교 밖에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해결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교 차원에서 뭔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교육청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들이 끄떡을 안 하니까. 아니면 교사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인제 이상한 계엄적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서구의 상황을 보면은 유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런 문제는 학급 차원에서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라. 이거를 넘어선 거는 지원청, 뭐 아니면 본청, 안 되면은 의회에다가 제기해라.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걸 항목을 넣어 가지고 인제 학부모가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다 나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인제 민원이나 이것도 보면 요새 인제 겨우 인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뭐 양식 같은 거 넣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 걔들은 뭐 당연히 그게 이제 제도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제 진상 학부모니 이런 표현들이 일부 나오지만 저희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특히나 한국처럼 교육열이 강한 나라에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제는 거의 85가 대졸의 학부모들이 벌써 인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학부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식에 맞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요구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처음 나온 게 교사의 시각에서 교사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학교 차원에서 "민원 해결해 줄게." 이게 처음 인제 정부 당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적 요구는 "어떡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안 내놨어요 지금은. "너희들 잠깐 참고 있고 너희들 진상기라면 너희도 문제가 돼." 이래서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죠. 몇몇 학부모들을 갖다가 작사를 내면서. 근데 그 학부모의 요구와 권리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2 라운드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의 관계 부분들을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연구 자체는 제한되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 내놓은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민원의 유형이나 이걸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축적된 게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제 교원단체한테 그 교원단체가 그 제보받은 거, 학부모에게 진상. 그러면 역으로 청교육 학부모에는 교사들에게 받은, 진상 교사에게 받은 거를 제보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리하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현실로 존재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냐 하는 거를 구축하려면 제가 봐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한 2, 3년에 걸려야 그나마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하고 때 방식으로 이 부분만 어떻게 넘길까 하는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 좀 보긴 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조금 아까 이은경 회장이 말한 것처럼 분석이 참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서희초 사태에 대한 그 근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그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희초 사태를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나와서 그 지금 몇 개의 법을 개정시켰지만 저는 그렇게 해갖고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물론 악성민원이 제일 큰 역할을 했지만 단위 학교의 교장의 문제, 그다음에 그 여성 신임, 그러니까 2, 3년밖에 안 된 교사들이 받는 학교에서의 업무 분장의 불이익, 뭐 이제 뭐 본인은 문제도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 교사들이 너가 잘해, 너가 잘하면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깥으로만 돌리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화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력 교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 상태고 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뭐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뭐 고시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솔직히 헛수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학생인권을 폐기하네 마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뭐 이은경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단위학교에 가면 그거는 그냥 형해화돼 있어요. 애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나쁜 거가 다 뭐 착근이 되었다 그러나요? 착근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제 뭐 폐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있는다 그래서 학생 인권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이게 악성 민원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해결할 거냐,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거냐, 그것도 저도 이제 시민감사관으로 단위학교를 가면 학교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1년에, 왜냐면 학교가 계속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도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다 써요. 학부모들이 제법 많이 써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강 그 학교에 원하는 것들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 있는 그런 자료만 분석을 해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학교 만족도를 보면요. 정말 그 5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교사가 그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학교 단위 그 구성원 중에서 5점 만점에 교사는 거의 4.5에서 4.8을 주고요. 학부모는 3.8 정도를 줘요. 그 다음에 학생도 한 3.6 정도를 줘요. 그러면 저는 참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제가 한 청렴 시민 감사관 한 3년인가 했거든. 3, 4년 정도 했거든요. 단위 학교에 가서 어느 학교도 그게 다른 적이 없었어요. 교사 만족도는 다 5점 만점에 4.89예요. 적어도 4.5 이상 모든 학교가. 제가 그걸 다 봤는데 3년치를. 그러면 이렇게 단위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저는 그럼 여태까지 학교 그 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매년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 거기 나온 수치는 도대체 뭔가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의 뭐 그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로 가장 관심을 가진 몇 명 중에 하나, 뭐 500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해야 되나. 저도 뭐 아까 영국 사례처럼 민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정말 단위 학교에서 생긴 문제를 지역으로 빼내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교사도 선호하고 정책 위반자들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거 걱정되고 아까 이제 학교의 그런 사법 공간화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SPC인가 그 사람들한테 그 학폭을 다루게 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는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학폭 사건들도 여러 번 이제 저도 좀 많이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민원을 받았죠. 저도 이제 서울시 교육위원 하고 그럴 때 또 이제 강남구에서 근데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솔직히.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결국은 피해 학생이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둘 다 그렇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가들이 이제 단위학교 관내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일반 학부모랑 이렇게 한 30명씩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해요. 정말 개인 민원은 거의 그럴 때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관련이라든가 지역에 관련된 민원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만 해결을 해줘도 돈 안 드는 해결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는 뭐 우리 학교에 뭐 방송실을 고쳐주세요. 뭐 애국 조회대를 고쳐주세요.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지역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시의원도 그렇고 교육장도 그렇고 교육장도 일반 학부모를 상대로 그렇게 그 간담회를 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 소통을 하면서 학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교장이 단위학교 학부모들이랑 저기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 아이가 뭐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학교에 되게 어려워갖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갔지만 요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갖고 단위학교나 지역으로부터 그런 거를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 지금의 이런 최악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워낙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학부모들을 굉장히 신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동안 혁신교육지구 같은 거 했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뭐 학교담을 넘어서 강사를 뭐 마을교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이렇게 정체된 어느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린이집은 어떻고 이런 그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그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서로 소통되지 않고 그냥 너무 제한적으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입니다. 그 송병욱 교수님 한 교수님이 말씀 해주시고, 예, 평소에는 네, 또, 네. 그러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진단이나 문제 제기도 뭐 아주 잘 돼 있고요. 큰 틀에서 저는 다 동의하고 있고 또 우리 이은경 회장님이나 김영신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교육관의 차이 내지는 학교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뭐 문화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나요? 학부모 교육이 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도 신임 교사들에게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좀 분류해서 이해시켜주고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민원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단위 학교에서 저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학교장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학교장의 역할은 교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교장이 학교 내 교육청과의 관계만 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역할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학교 폭력도 그랬지만 이것도 학교 내에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는 전문가가 좀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학교장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또 학부모들의 참여도 함께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우리 현영임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냥 듣기만 하시나요? 자, 제가, 우리 한마디 선생님 그 정책 연구하실 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한 게 안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여기저기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광장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관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의 권리가 지금 계속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법으로 되어 있고요. 학부모회나 학생인권 관련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법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인권, 그다음에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이 부분을 동시에 보장하는 교육인권법을 제정해달라고 22대 국회에 우리가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공평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하는 게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큰 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정책팀에서 한번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인권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이 인권법 자체가 없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나마 교육인권법이라고 좀 만들어서 이걸 체계화시키자. 그게 돼야 조례로 형성된 학부모의 권리, 조례로 형성되는 학생인권 권리, 이거 갖고 논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거 시도교육의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를 22대 국회에 교육인권법 발의를 요청하는, 제정을 요청하는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 사례 얘기하고 우리 송병국 교수님 얘기했지만,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인권 침해라든지 체벌 문제는 이 개인이 교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례 얘기도 하고 영국 사례 얘기했지만 그 책임은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는 주체는 교장이기 때문에 교장이 모든 것을 그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세세한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인권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자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 교육광장에서 새롭게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정책 보고서에서 좀 그런 정말 좀 법적 근거에 대한 이 정리 작업이 저는 연구가 됐을 줄 알았더니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법적 근거에 대한 정리가 일단 필요한 것 같다. 그에 따라서 이 학교 내에서의 인권, 체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서 주체는 학교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화시켜서 앞으로 22대 국회에 우리가 법령안을 좀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떠세요? 예, 연구하신 한만윤 지금 선생님. 뭐, 광장 차원의 문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제가 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한 건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할 일 했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뭐 교사들 나오는 거 멈췄고, 뭐 일종의 법 개정됐고, 또 민원 대응이니 뭐 문제 학생이 여전히 해가지고 이제 무슨 제도가 깔렸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인재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뭐 당연히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더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는 아마 아동학대 신고나 건수를 많이 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대응 브레이크가 없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 제어 장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 완화되는 형태로 보이긴 할 텐데, 그 관계성의 문제, 교육적 관계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교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아까 이제 정영주 교장이 얘기했던 약자적 정체성, 우리가 계속 당해온 거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구로 갈 거고, 지금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지만 왜 우리가 기본 권한도 침해당하는 거를 얘기를 못해? 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사실은 다 과제인데, 학교에 대한 제가 거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수많은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요구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들어온 게 한 최근 20년 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학교하고 사교육기관 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고, 또 한편에서 입시와 진학지도와 관련된 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감당하면서 또 학부모도 어렵게 살고 있는 거고, 학교의 교사들은 자기들이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막 들어와서 하는 상태에서 학부모들 자체가 요구 수준과 방식이 너무 옛날과는 접하지 않는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어쩌니 하는데, 그 제가 저번에 이제 민주당의 무슨 총선 공약 초안 뭐 좀 검토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랬더니 너무 교원들이 지금 저렇게 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역으로 문제 행동과 저기 뭐야 뭐 몇 가지 부분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지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범죄화가 안 돼 있고 매뉴얼이 없느냐. 생각을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돈도 안 썼고 연구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육 관련 연구가. 주로 교권보호 차원의 연구지 이런 거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적 관계가 얼마나 파탄이 되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연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에 하면서 불과 뭐 두세 달 사이에 다 하기도 어려웠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민원의 범죄화를 예를 들어 분석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접하게 되는 교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이제 교사들이 방한 악성 민원 사례, 그다음에 이제 청결 학부모나 이런 들어와 있는 어쨌든 그런 사례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속에서 유형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성동 강진에 그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이 지금 거기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왜 학교에서 다 해결 안 하느냐, 해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축적된 게 우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조정 전문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교육 갈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시 교육만 해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행정 부분에서 정책도 해야 되고, 청소 공약에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체가 드러난 그 민낯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 역할상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모회가 지금의 역할은 공적 학부모,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얘기는 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학부모회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민원 해결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근거하지만
교육 구성원 전체가 서로 협력해야 될 과제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누군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똑같은 얘기 하다가 또 몇 가지 사건 터지면 또 호들갑 떨면서 이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요 문제의식 갖고 있는 분들의 시작이 된 거지만 요거를 발전시키는 연구는 저희 연구팀이 하고 지금 뭐 이제 이거를 책으로 내자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 책으로 낼 때는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 이거와 관련된 그 많은 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제가 봐서는 그나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거는 경기교육연구원이 2021년부터 했던 서너 건의 좀 어쨌든 정책 보고서 형태의 문건 외에는 학부모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가 왜 달라졌는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논문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뭐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고 또 어쨌든 총선의 시기가 왔으니까 다양하게 좀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돈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 학부모의 그 학교에 대한 지원, 관여, 흔히 해서 인발브먼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휴먼 라이트 인권의 부분만 좁혀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학교에 지원하는 거, 간섭하는 거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학부모의 이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혹은 교사의 학부모의 인권 침해라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 인권 휴먼 라이트 그 지점만 정확하게 좀 이 분리해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두리뭉실하게 다들 뭐 학교에 요구하는 상황, 뭐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널을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라 인권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딱 빼내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3주체가 동등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는 학생 이제 체벌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도 근데 네. 지금 이은교 회장님 뭐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음. 네. 일단 이제 반상지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학생의 인권에 관한 법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는 이미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지역마다 조례로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2021년 11월 3일에 발의한 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따로 인권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안에 그 몇 조를 신설하고 이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학부모 부분만 추가를 하면 그게 이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게 몇 조가 추가가 된 거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학부모에 대한 인권, 이미 뭐 교원 지휘법이 별도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초중등교육법 안에 다 담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는 이제 아까 한만순 선생님 그 학부모 단체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제시를 했어요. 일단 필요한 그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몇 가지는 그리고 학부모회를 통해서만 뭐 민원을 접수하게끔 하자. 네, 학급 학부모회와 뭐 전체 학부모회를 통해서만 민원 접수의 창구를 그렇게 그 학부모회를 공식화하자라는 거를 계속 제안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홈페이지에도 교직원에 대한 소개나 학생회에 대한 뭐 요번 몇 대 학생회가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건 있는데 학부모회에 대한 거 어디에도 없어요. 학부모의 임원의 이름도 없고 예. 그만큼 학부모회는 조례로 지금 16개 교육청이 다 만들어 놨지만 그것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학부모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는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학부모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나는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야, 나는 교수야.
뭐 나는 뭐 다른 전문가야. 이렇게 정체성을 생각하시는데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학부모 그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정말 아까 그 김영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굉장히 다 똑똑해요. 이제는 꽃꽂이 강좌, 뭐 이 무슨 아이들 진로에 관한 뭐 부모 되기 이런 거 안 먹혀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육계는 학부모는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학부모들은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작년에 5만 2천 명이 학교를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초등 취약 아동이 5만 명이 줄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5만 2천 명이 학업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초중고 합쳐서 5만 2천 명이면 10만 명이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1만 명의 교사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실제로 지금 수락중학교가 3학급을 빼라고 해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학급을 줄여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이미 공교육이 이런 식으로 학부모를 민원인 취급해? 그냥 우리가 바라는 공교육이 아니야? 그럼 학교 안 다니면 그만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는. 작년에 초등학생만 2만 명 그만뒀거든요. 중학교가 1만 명 그만뒀어요. 의무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졸업 유예 신청을 하고 다 검정고시로 빼고 국제학교 보내고 홈스쿨링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를 이 온도차가 크다. 뭐 학부모들은 이만큼 그 뭐 기대하는 게 이만큼 높아졌는데 교사들은 아직도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학부모들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선민의식 아니면 피의식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얘기가 교사들한테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교사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요즘 교사들 선민의식 아니면 피해의식 둘 중에 하나다. 이거를 좀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공교육이 점점점 무너질 거라고요. 학부모들이 선택을 안 해요. 이미 사실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도 다 대안학교 보내거나 다 외국 학교 보내셨잖아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매력이 그만큼 없어진 거거든요. 제가 학부모들 만나면 학교 그만두면 되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봤자 저희 학교도 4분의 1이 그만뒀어요. 저희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1학년 때 입학한 애들의 4분의 1이 줄었단 말이에요. 다 밖으로 빼요. 저는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아,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학교에서는 공교육으로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학교 교육을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교는 공교육.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도대체 공교육이 무엇인가?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 편차가 큰 거예요, 지금.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입시 위주 교육이 나온 결과고 노동시장에서 이중 구조가 나온 결과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지금은. 예,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정말 그렇다고 학교가 뭐 학부모 개인들의 사적 교육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교육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뭐 국가의 뭐 정체성, 뭐 문화적 이거 없어요. 내 아이, 내 자식 제대로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 만드는 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다 사교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지금 있어서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는 거죠. 예. 그 이은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그 5만 명 이상이 지금 학교를 관둔다. 그래서 국제학교 다닌다, 대안학교 다닌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학교를 빠져나가는 거지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이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일단은 학교 안전망을 위해서 인권 문제만큼은 국가가 보존해주는 방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초중등교육기본법에 학생하고 학부모의 인권 조항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게 근거 조항으로서는 구체화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는 또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법으로 이게 연결되면 항상 이 법적 근거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3주체를 보완하는 동일하게 휴먼 라이트 차원에서만 안전망을 만드는 저는 교육인권법이라는 걸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 지금 이인경 회장님 말씀하신 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불신체제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선택,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차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의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이것을 3주체를 동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좀 제안해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우리 행동하는 교육광장이 어떤 의제를 좀 개발할까 이것도 하나의 의제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교육인권법 한번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이은경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꾸만 벗어나느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인권법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조례로 그 애매하게 되고 그래갖고 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신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뭐 학부모나 뭐 이런 또 그런 거에 보강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치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없으면 그런 의지가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뭐 초중등법을 어떻게 개정하자보다도 뭐 교육인권법을 만들자, 차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서희초 이후에 이제 교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학폭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 후배가 교사예요, 하물며. 그런데도 자기 아이가 당한 피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피해자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또 문제의 유형은 다르지만 그 해결 방법, 해결 못하는 학교 후진, 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게 목격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학교폭력 자퇴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건 뭐 우리 이제 대입에서 따로 말하겠지만 요새 사실 입시철인데 공부멀쩡히 3년 동안 공교육기관에서 자란 애들이 열심히 한 애들이 그냥 다 반수를 정말 재수를 필수로 선택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문제제기하고 저는 그래서 뭐 요새 후배들 만나면 야 뭐 재수한 애들은 뭐 하다못해 뭐 3% 정도 똑같은 거 또 했으니까 3% 정도 뭐 국민이 합의하는 한도 내에서 좀 그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뭐 그 돈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엔소 해가지고 유리한 이런 대학 입시를 우리 교육 진영에서 그냥 지켜보고 뭐 요거 조금 바꿔라 저거 조금 바꿔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나 뜨겁고 국민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교권 문제는 정말 저도 이제 어디 뭐 교육 언론 창인가 거기다가 뭐 그 교사들의 시간이지만 그 교사들의 시간이 참 안타깝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정말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 원치 않는데 이제 우리 한반도 선생 늘 강조하시다시피 우리끼리도 계속 반목과 갈등 아니면 불통이 된 상태니까 우리는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오늘도 이 문제를 갖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인권법 자체는 뭐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총선 의제로 이제 반상진 교수님 뜻은 알았으니까 할 건지 말 건지는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개통되면 요 주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요 주제를 포함해서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 이런 거 포함해서
일반 다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그렇게 다루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교사 생활 26년 했지만 교사들도 지금 이 구조 안에서 피해자라고 보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다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으로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작동 안 하고 있잖아요. 독일은 교사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위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는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서로 악순환의 굴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실체를 다수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새로운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관련한 토론회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광장이 있는 거니까. 그 시간도 네,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대입인데,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대입이 그냥 그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뭐 교사들이 권위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을 얘기한다면은. 네. 저는 지금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만나는 학부모들이 어, 이제는 그렇게 그 교사한테 좀 우리 아이가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선도 위에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참고 다니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냥 때려치지 뭐. 제가 이게 상담을 받을 때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 그냥 학교 때려칠까 봐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원지휘법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을 분리시키고 뭐 주의, 훈육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학부모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민원이냐? 그럼 민원 넣지 뭐. 뭐라고 해? 그럼 그만두지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런 뭐 말씀. 아까 이제 그런 인권하고 학부모들이 관련돼서 네, 그렇다는 거. 계시겠지만 뭐 그게 저는 뭐 제가 보기에 대다수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희망을 보는데, 옛날에 체벌 금지가 됐을 때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될까 뭐 온갖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체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은폐된 일부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교사, 학생, 학부모 또 학교의 기능, 역할, 또 아까 뭐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역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무슨 대안적으로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지 않으면 아까 임경 회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공교육의 신뢰가 깨졌는데, 이제 그렇지만 또 그 길을 선택한 학부모도 편하진 않거든요. 또 그 참. 애의 온전한 성장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노미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로 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공적인 교육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좀 지혜도 모으고 힘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뭐 교육부랑 교육청하고 또 내년 해서 이제 학교 단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들어오겠지만, 교육적 관계의 악화는 제가 봐서는 일정하게 예상이 돼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활동하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은 이 주제가 저는 이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폭넓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연말에 저희가 좀 욕심을 낸 것 같고, 그 다음번에 대입을 할 때도 요새 저기 김영 교수하고 이현 그 이제 옛날 그 저기 뭐 하고 박대건 교수가 셋이 그 대입에 대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도 당연한 얘기, 운동권적인 얘기를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입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와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맨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학 체제 개편 이래가지고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는 좀 교육운동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쨌든 이제 저랑 같이 연구했던 팀하고 뒤풀이 하면서 요 얘기도 전달해서 좀 더 심화된 연구를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서울교육청에도 학부모 민원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신문고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해왔던 학부모 사업을 좀 분석을 해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강좌도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저도 그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학부모 교양 강좌가 그 중요한 때가 아니고 그죠. 학부모가 뭐고 그죠. 학부모 교육청 역할이 뭐고 하는 걸 소속인데, 예, 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예. 무슨 교양 강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격증, 뭐 교양 강좌 이런 거는 그렇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기는 정말 그 교사 학부모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그거를 기본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거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은경 회장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일부의 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그동안 그 교육운동 30년 동안 했던 체벌 금지 그다음에 촌지 금지, 정년 단축 그런 거 학부모들은 정말 막 숨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원 단체조차도 학부모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좀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연구 논문 그거 읽고 좀 더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우리끼리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 좀 나중에 결과 거의 끝났을 때 보여주지 말고 일찌감치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보충되면 좋겠다. 왜냐면 뭐 다 국민 세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더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데 끝을 내죠. 박동국 사회 빨리 정리. 네, 예. 이거를 이제 뭐 더 이어서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의 논의장으로 이어지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지금 원래 1시간 하시기로 했는데 늘 지금 46분이니까 이제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한반도 선생님 발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네. 고맙습니다. 이일경 회장님, 저기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박동국 팀장님하고 주홍미 간사님 계시는데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뭘 할 줄 네, 아는 게 없어서요. 네.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예.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네, 잘 예. 보내세요. 네. 네. 메리 예,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회는 언제입니까? 어, 우리가 격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1월, 이게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인가요? 아니요. 오늘 이 토론회를 겸해서 우리가 지난 회의 때 그 기획운영단은 이 토론회를 겸해서 30분 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날. 근데 나는 다시 이게 한번 8시로 통지가 와가지고 그냥 음, 토론회만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또 홍보를 하기로 해갖고 이게 회의는 어떻게 되나 따로 얘기가 없어갖고 요일이 바뀌어가지고 이 토론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그러면 그때 구두로 얘기하는 바람에 네. 기획운영단 쪽에 별도로 공지를 못했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는 간사들이 좀, 예, 간사들이 좀 일 좀 잡아서 또 2주 후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2주 단위로 하는 걸로 했으니까 1월 초가 될 겁니다. 안 들리는데요? 2주 후에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예, 일요일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획운영단이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원칙은. 주말에? 원래는 이제 주말. 그리고 토론회 있으면 토론회 있을 때 네. 전후에 30분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알겠습니다. 정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좋은 네, 주말 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생했습니다. 예. 네.